어렵고 난해한 미술을 좀 더 쉽고 재미나게 풀어드리는 레차테 대원쌤입니다. 우리가 흔히 서양 미술을 이야기를 하면 유럽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왜 우리는 단 한 번도 미국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요? 물론 현대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유럽이 전 세계를 지배하였습니다. 그에 비해서 미국은 다소 약소 국가에 속했죠. 그리고 현대 미술이 들어오게 됐을 때는 더 이상 미국과 유럽이 따로 떨어져 있는 그런 미술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거의 글로벌, 유니버설 미술이 되었던 거죠. 그러면 과연 미국에는 미국 토속적으로 태어난 미국의 미술이 없었을까요? 그것이 궁금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총 9개의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고 사랑을 받는 미국의 아이콘적인 그림 9작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보았을 것 같은 작품인데요. 네, 바로 1930년에 그려진 그랜트 우드의 아메리칸 거딕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미국 문화를 잘 나타내는 아이콘적인 작품들 중에서도 이 작품만큼 유명하고 인기 있는 작품은 없을 것입니다. 이 작품은 사실 당시에는 거의 무명에 가까웠던 젊은 화가가 그린 그림으로서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못했던 그랜트 우드라는 미국 인상파 화가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1930년 시카고 미대에서 이 작품을 발표하며 순식간에 셀럽이 된 것으로 유명합니다. 엄격해 보이는 미국 중부의 농부 부부를 묘사한 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단순한 초상화는 이후 대중문화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패러디되는 것으로 유명한 작품이죠. 우드가 미국 시골의 가치에 대한 긍정적인 표현을 의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메리칸 고딕의 의미는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그 창작과 창작품의 명성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는 이 그림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구도나 그린 방식 그리고 그림의 주인공들의 표정 같은 그런 디테일들을 보면 기존의 미술을 표현과는 다소 다르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마치 미국의 중세 고딕 시대의 모습과 형식을 보는 듯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미국의 중부지방의 아주 평범한 문화를 매우 잘 나타냈죠. 예를 든다면 농부가 들고 있는 갈퀴의 수직선은 집과 농부의 옷에도 반복적으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창문의 커튼 패턴도 여자의 드레스에 반복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아는 것보다 이 그림은 매우 복잡하고 섬세한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랜트 우드는 유럽 인상주의가 강력한 영향을 가지고 있던 당시 미국의 많은 작품들이 인상파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그는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미국의 독자적인 문화와 예술의 표현 스타일이 필요하다는 그런 것을 느낀 것이죠. 중부지방 농촌이던 아이오와주로 이주해온 우드는 이곳에서 어느 여름날 시골의 흰색 집을 스케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흰 집은 곧 이 유명한 미술작품의 배경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우드는 곧바로 모델을 찾아 그리게 되는데요. 바로 여자는 우드의 여동생인 낸 우드가 되었고 남자는 그의 치과 의사였던 바이런 맥키비가 되었습니다. 정말 절묘한 캐스팅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것은 이 그림에 나오는 여주인공인 그의 여동생의 얼굴이 실제보다 길쭉하게 그려진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드는데요. 우드는 뭐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다. 그 이유는 뒤의 배경에 다소 길쭉한 형태의 고딕 형식의 시골집과 어울리게 하다 보니까 얼굴이 길어졌던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 그림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림에 연출된 이미지들은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일어난 플란드르 르네상스의 영향을 깊게 받은 것이라고 분석됩니다. 실제로 그랜트 우드는 유럽 여행 동안 네덜란드 화가 얀 반야에게 영향을 깊게 받았다고 털어놓습니다. 아메리칸 고딕은 시카고 미술관에서 주최한 공모전에서 3등을 차지했는데요. 결국 당시 돈으로 $300에 팔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시골스러운 그림이 어떻게 인기를 얻게 되었을까요? 1920년 이후 미국은 농업사회에서 공업사회로 시골 중심에서 도시 중심으로 급격히 변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런 사회적 현상으로 인해 오랜 기간 동안 도시인과 지방인 간의 문화와 정치, 사회적인 면에 반목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우드는 이 촌스러운 아메리칸 고딕이라는 그림을 통해 가장 미국적인 정서의 시민을 나타내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이 그림이 풍기는 정서를 매력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사람들은 장난스럽게 활용하고 열광하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바로 요즘의 밈 현상이나 챌린지 게임 같은 문화적 현상이 이 그림을 유명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 그림은 에드워드 하퍼의 나이트 호크스입니다. 이 작품은 1942년에 완성된 명작으로 역시 미국 미술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대표 명작입니다. 우선 살짝 이 작품을 보면 외로움, 소외, 도시생활의 붕괴를 극명하게 묘사하는 듯 보입니다. 이것은 블레이드 러너에 영향을 미친 것 같은 미국 걸작이며 마치 영화의 한 장면에서 마릴린 먼로와 험프리 보가트가 만나는 것을 재현하는 듯 합니다. 과연 이 한적한 곳의 레스토랑은 어디를 그린 것일까요? 하퍼는 뉴욕의 그리니치가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했지만 정교하게 짜여진 구도와 아무런 단서도 보이지 않게 신비롭게 그린 이곳은 어느 곳이라고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도시의 거리든 다 어울리게 그렸기 때문이죠. 이 작품 안에서 각기 다른 삶을 살고 있는 듯한 손님 3명의 삶과 생각이 살짝 보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뻔한 이야기는 보이지 않는 듯 신비롭기까지 합니다. 사람들은 이 상황을 전략적으로 그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호퍼 자신은 사실 식당 주인과 손님 셋이 서로 대화 없이 각자의 시선으로 무엇인가를 응시하는 것은 대도시에서의 외로움에 대한 그런 무의식이 아닌가라는 것으로 표현하였다고 하는데요. 사실적인 것 같으면서도 의도적으로 출구도 보이지 않고 형광등의 스산함을 느낄 수 있는 이 그림은 제2차 세계대전을 시작하며 미국이 겪는 혼돈과 걱정을 잘 표현한 작품입니다. 여덟 번째 작품은 1943년 노먼 로컬의 결핍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로컬의 이 자유 시리즈는 총 4점의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선언한 언론의 자유, 예배의 자유,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로컬은 그의 그림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미국의 꿈을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의식주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림에서도 나타나듯이 추수감사제에 평범한 서민들이 가족과 함께 모여 칠면조와 음식을 넉넉하게 나누며 그의 그림은 언제나 따뜻함을 표현하기로 유명합니다. 이 작품이 폭발적인 인기를 미국인들로부터 얻었던 이유는 서로 화합하는 미국 가족의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당시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인 시기에 사람들은 매우 불안하고 하루하루 가족과 친지들의 전사 소식을 접하는 가장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이에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의 화합을 부르짖고 가정의 안녕을 바라는 염원이 로켈의 마음으로 보입니다. 그런 정서에서 노먼 로켈의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는 역사적으로 그리고 전통적으로 명절에 가장 인기 있는 작품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마지막 작품은 앤드류 뉴엘 와이어스의 1948년에 그린 크리스티나의 세계입니다. 앤드류 와이어스의 크리스티나의 세계는 같은 해 그려진 잭슨 폴락의 추상화와는 전혀 다른 그림이었습니다. 어느 그림이 더 훌륭하냐 아니냐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안정감과 긴장감이 동시에 느껴지는 앤드류 와이어스의 크리스티나의 세계는 과연 어떻게 해서 그려진 걸까요? 우리가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들판에 누워 완만한 언덕을 바라보며 멀리 있는 집과 학관을 바라보는 한 여성입니다. 구도는 기본적으로 아름답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눈을 가장 먼저 끌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여인입니다. 그녀의 모양과 시선은 캔버스를 가로질러 오른쪽 상단에 있는 집으로 당신을 이끕니다. 거기에서 당신의 눈은 언덕 꼭대기를 따라 헛간으로 이어져 갑니다. 그러고는 짧게 잘린 들판의 곡선을 따라 다시 중앙에 있는 여인에게로 여러분의 시선은 이끌려 갑니다. 게다가 여자와 상단의 두 건물은 완벽한 역삼각형 구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역삼각형 구도를 통해 널찍한 여백은 평온함을 느끼게 합니다. 결국 완벽한 구도 하에서 거리감과 방향성이 완벽하게 자리잡아 큰 캔버스에 우리의 눈은 정지할 틈이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그림에서 한 가지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주인공인 여자인데요. 우선 앉아있는 여자의 자세가 무엇인지 부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게다가 그녀의 팔과 손을 보면 긴장감과 힘에 붙이는 모습이 보이면서 핑크색 원피스의 이 여인과는 다소 어울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여인으로부터 나오는 신비로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사실 그림에 나오는 언덕 위의 집에 오빠와 살던 크리스티나 올슨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크리스티나는 샤르코마리 투스병이라는 희귀 질병을 앓고 있었는데요. 이 질병은 하반신과 발의 근육이 손상되는 하반신 마비까지 오는 그런 심각한 유전병이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티나는 자신의 질병에도 불구하고 휠체어를 거부하며 살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두 팔과 어깨로 기어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참모습을 본 와이스는 곧바로 그녀를 그림의 주인공으로 정하고 다양한 스케치에 들어갑니다. 와이스는 이 그림에서 진정한 주인공을 만났다고 여깁니다. 그녀의 인생에 있어서 아픔과 그녀의 강인함을 대비하여 그녀가 평생 살아온 보금자리였던 이 집과의 관계를 서정적이지만 강렬한 메시지로 전달을 합니다. 와이스는 이 작품에 대하여 I worked and worked and worked on just the field, that swell, that curve of the field. It's like building a house and then living in it. I built the ground, thinking of her. And then when I put it, it was right. That pink, like faded lobster shells that you find on the shore there. 이 조용한 그림 한 폭에는 많은 상징과 스토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미국인들의 마음에는 작은 감동과 친근감을 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늘 미국인이 제일 좋아하는 미국의 대표 회화를 소개하였는데요. 위의 작품 중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작품이나 작가가 있으시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선정해서 좀 더 구체적인 아름다운 스토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